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포맥스와 함께하는 아침 굿모닝 인포맥스 경제 이슈를 열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소식을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워낙 달러가 강세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환율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킹달러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심지어 갓달러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달러 원화 대비만 강세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달러 맞아요. 강세 현상이기 때문에 네. 유로화도 맥을 못 추고 있죠. 그렇죠. 네. 유럽 지역의 유로화가 달러 대비해서 기록적으로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도 있고 또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주요국의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 23년 만에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라는 큰 폭으로 인상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안 않다는 좋다. 거죠. 그렇죠. 상황이 안 좋다는 건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경기 네. 침체 우려에다가 유로존 경제가 뭐 분열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강보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유럽 중앙은행이 2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전통적으로 유럽 지역은 금리가 안정돼 있어요. 네. 아주 낮은 수준에서 네. 경기가 그만큼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플레 압력은 이 글로벌 현상이 된 거예요. 유럽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리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네, 상황 좀 맞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지금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먼저 설명드리자면요. 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이죠. 기준금리를 기존의 0.5%에서 1.25%로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네. 이 1999년 1월 이후에 23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 이 큰 폭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인데요. 이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 역시 각각 0.75%와 1.5%로 0.7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뭐 미국의 CPI가 발표되기도 했지만 물가 상승세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거세기도 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기 있기 때문에 뭐 유럽도 금리 올릴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공식적으로 나온 이유를 또 들어봐야 되겠죠. 네, 유럽 네. 중앙은행 즉 ECB 또한 이제 공식적으로는 가파른 물가 상승률 때문에 이렇게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 구체적인 발표를 보면요,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은 수준에 머물고 또 예상보다 긴 기간 동안 이 ECB의 물가 목표치인 2%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도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는 했지만 금리 인상 결정만큼은 만장일치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ECB는요, 현재 네. 평가에 기반하면 향후 몇 차례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더욱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기준금리 인상 결정 자체는요, 향후 그런 회의 때마다 있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고를 예. 한 거죠. 네. 당국자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상황 봐서 하겠다지만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유럽도 이제 경기 부양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 이례적인 물가 상승 압박에 시달리는 거고 네.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뭐 네.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네, 예, 돈줄 그렇습니다. 조이는 정책이 본격화 될까요? 네, 이 아무래도 이런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라 유동성과 관련된 정책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 ECB는 정책금리 인상 이후에 기존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매입을 했던 만기 채권의 원금을 재투자할 계획이다. 뭐 이렇게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를 하기도 네. 했는데요. 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을 맞이해서 ECB가 도입했던 제도가 이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펩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돈을 뭐 엄청나게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 정례 회의 자체에서는 이러한 정책 기조 자체를 이렇게 틀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시사점이 나왔었는데요. 2024년 말까지 이런 펩의 만기 채권 원금 재투자를 지속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다만 이후에 현지 시간으로 11일에 이 외신인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ECB의 핵심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
양적 긴축 정책인 이 대차대조표 축소 또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례 회의에서는 얘기가 없었지만 이런 보도가 나온 건데요. 이 다음 달인 5일, 10월 5일이죠. 이 사이프러스에서 ECB가 회담을 예정하고 있는데 지난 7년 동안 운용을 해왔던 약 5조 유로 규모의 채권 포트폴리오 규모를 축소하고 또 내년 1분기부터는 대차대조표를 축소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알려졌는데요. 또 이달 초까지만 고려를 해도요. 유럽 내 이제 유로존 내 금융권 유동성이 약 4조 5천억 유로 규모에 달했습니다. 이게 비대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대해진 시중을 결국은 시중의 유동자금을 결국은 좀 줄여 나가겠다 이렇게 ECB가 본격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네. ECB의 이런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지난 7월부터 네. 이제 시작이 된 건데 11년 그렇죠. 만에 그때 네.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이제는 뭐 그냥 일반적인 스텝은 최근에는 찾기 힘든 것 같아요. 빅스텝 아니면 그렇죠. 자이언트 스텝. 네, 했다 하면 네.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인데 7월에는 빅스텝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뭐 7월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11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네. 인상을 단행한 건데 그렇죠. 이 보폭 또한 50bp여서 이 시장에 충격이 많이 있었던 컸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자이언트 스텝. 그렇죠. 네. 근데 이미 뭐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새벽이고 네. 어제 아침에 보도를 드렸는데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도 기록적으로 오르는 바람에 8.3% 네. 오르는 바람에 금융시장이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서프라이즈인데 좀 네.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서프라이즈로 네. 나온 거죠. 그렇죠. 시장이 물가가 이렇게 높아질 것을 우려하면 계속 금융시장은 미리 반응을 하고 그렇죠. 또 긴축가들을 더 빨리 꺼낼 수 있다. 네. 이런 우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더 네, 혼란에 물론 빠지고 겁니다. 투자자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또한 유로존 또한 이렇게 가파른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주요 원인에는 물가 급등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미국 또한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요. 유로존은 사실 그 유로화를 사용한 19개 국가 나라를 이제 통칭하는 거잖아요. 네. 지난 8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1년 전보다 9.1% 뛰어서 1997년에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했는데 네. 이 일의 최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국제부 기자도 한 3년 이상 했는데 네.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이 9%라는 얘기는 제가 그러게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상 처음인 거죠. 예, 네. 주로 1%, 3%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네, 이렇게, 대단한 물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역대급으로 높은 수준인 역대급이에요. 건데요. 예. 이때 조금 유로존 내부의 국가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요.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유로존 주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들도 상승폭이 굉장히 컸어요. 6에서 8% 정도 상승했는데 이 라트비아나 에스토니아 또 리투아니아 같은 발트 3국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거의 20%에 육박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취약한 국가일수록 그렇죠. 물가 상승률이 더 더 압박을 받는 높아져요. 거죠. 맞습니다. 네. 유로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9.1% 상승이면 정말 역대급이잖아요. 그럼요. 예. 깜짝 놀랄 보기 힘든 만한. 숫자예요. 그렇죠. 네. 네.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세계적으로 원인이 되고 있는데 네. 유로존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 지정학적 문제도 한몫을 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재료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특히나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발생을 했던 공급망 대란의 영향도 컸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곳이 바로 이 유로존이거든요. 그렇죠. 이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의 직격 급등을 하면서 이러한 영향에 직격타를 맞은 건데요. 실제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이죠. 러시아의 국영 가스 회사인 가스프롬은 발트의 해저를 통해 독일 등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가스관인 이 노르트 스트림 1 가스관을 통한 그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그렇죠. 밝혔는데요. 네. 이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되는 그런 핵심 가스관을 걸어 잠근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유럽 각국이 이제 곧 겨울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런 가스 가격 급등에 대비해서 이 수백조 원의 막대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기는 한데요. 이 가뜩이나 이 유럽 각국에서 심각한 물가 상승세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연료비까지 이제 많이 네. 오르고 있어요. 네, 이러한 상승세를 더 자극하고 이 결국은 이 독일을 비롯한 이런 국가들이 경기 침체를 면치 못할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도 지난 정례 회의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유로존 경제는 러시아가 유로존의 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할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작년만 해도 어느 정도는 조금 비둘기파적인 면모를 보였었는데 매파적으로 바뀐 거네요. 네, 완전히
이렇게 스탠스가 변경이 된 거죠. 네. 그만큼 네. 어쩔 수 없이 물가 상승은 이제 극복해야 되는 뭔가 정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돌발 변수인 러시아 가스관 공급 중단 네. 이게 생겼으니까 이게 물가 지수에 좀 이미 반영이 된 상태인가요? 네, 이번에 정례 회의를 통해서도 이게 물가 전망치라든지 네. 아니면 경제 성장 전망치도 변경이 됐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ECB는 물가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8.1%, 내년 5.5%, 그리고 2024년에 2.3%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치를요. 올해 3.1%로 상향 조정한 반면에 네. 내년에는 0.9%, 그리고 내후년인 24년에는 1.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과 또 내년 1분기에 걸쳐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ECB가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스관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짚어주셨는데 정말 그야말로 윈터 리스 커밍, 겨울이 맞아요. 오고 있다. 북반구의 맞습니다. 겨울이 연료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우려감이 좀 팽배해지고 있다라고 들리는데 그러니까 성장률 전망치는 낮춘 거고 네. 그렇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라간 겁니다. 말 그대로 진짜 안 맞습니다. 좋아지고만 있는 네, 상황인 네. 것 같은데 네.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좀 더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다가오는 겨울이나 또 러시아의 가스 공급망 차단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유로존의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런 물가 급등세가 좀 이렇게 완화될 것이라는 조짐이 아직까지는 조금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 네. 뭐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상도 계속될 거고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양적 긴축, 그러니까 유로존에 이제 양적 긴축 소식이 네.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고금리와 또 고환율, 고물가, 이 유로와 달러화가 이렇게 등가 교환이 되는 페리티가 깨진 지도 네.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삼고 현상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유로존에서도 계속되면서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뚜렷해지게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요. 금리 인상이 뭐 세계적인 추세이다 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웬만하면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도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ECB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특히나 이제 유로존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게 더 걱정스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유로존이라는 이런 경제 이런 연합의 특징 때문에 더욱더 큰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유로존, 이 ECB는 특히나 한 국가의 단일한 통화 정책을 책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19개 국가들의 통화 정책을 책임을 져서 영향과 파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네. 이 전반적으로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물가 상승세가 심각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다 다른 국가고 또 국가마다 경제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요. 또 일자리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따져 보면은 상황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같은 폭의 인상, 금리를 인상을 하고 또 같은 통화 정책을 운용한다는 게 사실상 이게 말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정말 쉽지 않은 맞아요. 네, 정책 설계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가 상승률 또한 유로존 내부에서 계속 갈리고 있잖아요. 발트 3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에 그러니까요. 육박하는 그런 경제 수준을 구조가 취약할수록 나타냈는데 물가 상승률에 취약하다. 그렇죠. 네, 또 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러한 물가 상승뿐만이 아니라 부채 문제도 엮여 있거든요. 금리는 맞아요. 결국 부채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유로존 내부에서 심각한 부채 수준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국가가 이탈리아입니다. 맞습니다. 이탈리아 이러한 국가들과 또 다른 이런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을 같은 선상에 두고 같은 통화 정책을 운영한다. 당연히 경제적인 정책상 그렇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ECB가 금리를 현속도로 가파르게 올리게 될 경우에는 코로나19나 그런 기타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유로존의 일부 국가들의 경제가 회복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향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유럽은 개별 국가별로 유로존 회원국 기준으로도 19개 나라가 네. 각자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금리 이만큼 올리면 안 돼. 네, 우리는 맞습니다. 좀 어려워. 좀 봐줘. 안 돼. 이런 입장을 가진 회원국들하고는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건강한 비교적 상대적으로 건강한 국가하고 굉장히 빈약한 국가들하고 분명히 갈리는 거죠, 입장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유로존 경제 파편화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수치로도 이미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이 7월에 ECB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네네. 인상을 단행했잖아요. 이게 금리 인상을 사실 6월부터 예고를 했거든요. 네. 우리가 물가가 너무 높아서 올려야겠다 이렇게 시장에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같은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로부터의 그런 경제 타격에서 회복을 하고 있는 국가들의 채권 매도세가
일어난 거죠. 네. 그래서 금리가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같이 표를 살펴보시면요. 네. 당시 이탈리아와 독일 간의 국채 금리 스프레드는요. 지난 2020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는요. 장중 4% 선을 돌파해서 네. 2014년 이후 최대 수준을 최고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네. 이 그나마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지는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는 1.6에서 1.7% 수준에서 거래돼서 두 국채 간의 금리 차가 약 250bp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 스프레드가 높아졌다는 네. 의미는 안전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에 돈을 빌리는 이자율 차이가 그렇죠. 확연하게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상황이 안 비정상적이다. 좋아지고, 네. 안 좋아지고 불안하니까 네. 우량 제품에 대한 우량 채권에 대한 우량 국가들의 채권에 대해서는 금리를 적게 치고 네. 뭐 돈 이게 빌리려면 돈 이자를 비싸게 주고 빌려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상황이 안 좋은 맞습니다. 나라들은. 그렇다 보니까 이탈리아와 독일 간의 이런 국채 금리 차가 유로존 그러니까요. 내부 경제가 얼마나 양호하고 또 심각한지를 이제 판가름하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ECB가 빅스텝을 단행한 7월 말에도 또 이렇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전문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에너지 위기까지 겹치면서 아무래도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에너지 위기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에너지 위기를 이제 좀 타개해 보자, 대처해 보자 해서 대규모 또 재정 투입 소식이 나옵니다. 네. 근데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네. 대규모 재정 투입은 사실 또 금리, 국가 채무하고도 연관이 연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악순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현재에서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네,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들이나 주요 외신들이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네. 물론 물가가 어렵고 또 이제 이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의 경제와 직결되는 거여서 도와줘야 하지만 네. 부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지적된 겁니다. 네.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요. 이 유럽연합 내 경제 규모 상위 5개 회원국들이 현재까지 가계와 기업 지원을 위해 투입하기로 한 재정이 약 2,030억 유로인데요. 이게 한국 이제 한화로 이제 바꿔 보면은 약 280조 원 규모에 그렇죠.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대부분은 이 치솟은 전기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거나 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요. 이 에너지 가격 급등세를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투자은행 UBS가 추산한 것에 따르면요, 세부적으로 추산을 했는데 독일이 연간 총 생산의 2.7%를, 프랑스가 국내 총 생산 대비 1.8%를, 스페인이 이제 GDP 대비 1.25%를 관련 정책에 돈을 쏟아붓기로 했다고 이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좀 엄중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이게 문제가 문제를. 굉장히 복잡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이제 네. 좀 어떻게 이제 긴축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재정을 풀어서 또 한쪽에서는 또 돈을 밀어 넣어야 되고 서민을 위해서 돈을 푸는 거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취약한 국가들이 특히 국고가 약한 그런 국가들이 이거 과연 갚을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이미 우리 봤어요. 2015년만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유럽 국가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디폴트, 국가 부도 파문 봤지 않습니까? 이미 그래서 이 문제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우리가 환히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문제예요, 또. 네. 그죠? 반복이 되고 있고 국가 부채에 대한 지적도 이 중에서도 특히나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유럽 각국 정부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력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이 독일의 이 그나마 안전자산으로 여겼던 독일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크게 올랐고요. 프랑스 금리도 2% 선을 넘었고 이탈리아는 사실 4%까지 치솟았었거든요. 결국은 이 유로존의 각국의 그런 국가별인 재정 상황과 또 유로존이 맞닥뜨린 통화 정책, 그러니까 재정과 통화 상황이 이렇게 동상이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 유로존 경제가 점차 파편화되고 있고 분열이 되고 있다, 이런 시장의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네. 뭐 이탈리아는 정말 유로존에서 정말 계속 의심을 받거나 이미 좀 취약한 나라가 다시 네. 또 뭐 이라는 게 입증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코로나 당시에도 그렇죠. 이탈리아 내부에서, 그러니까 유로존 내부에서 부채가 심각한 국가로 이탈리아가 또 코로나에 그렇죠. 피해를 많이 입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부채 상황 동안 좀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았어서 그랬었죠. 이번에도 시장이 계속해서 그런 이탈리아 국채 금리라든지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너지 문제를 생각하면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그러자니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죠. 엄중한 문제들이기 네. 때문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 통화 정책을 두고도 지금 결국에는 분열
조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견들이 많겠죠. 그렇죠. ECB에서 대안은 없습니까? 어떤 소리 나오고 있어요? 네, ECB에서 이렇게 손을 놓고 보고 있지만은 말자 네. 하고 네. 6월에 ECB가 이례적으로 임시회의를 소집을 했는데요. 이때 이 임시회의에서 나왔던 도구가 새로운 장치라는 대안을 내놓기는 했는데요. 이때 유로존 내 경제 분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새로운 도구를 도입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여기서 나온 대안이요. 유로존 경제 파편화를 막기 위한 도구, 분열 방지 도구를 새롭게 도입하겠다라는 대안이었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이 펩 포트폴리오가 만기가 도래를 할 경우에는 이 상환액에 있어서 재투자의 유연성을 적용하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 전달 보호 기구라는 새로운 도구를 도입을 하겠는데 이게 TPI, 이 Transmission Protection TPI. Instrument의 약자인데요. 네. 이 TPI 도입을 공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TPI가 기존에 ECB가 사실 이런 분열 방지 도구를 기존에 운영하던 게 있기는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가동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분열 방지 도구보다는 조금 더 적용의 유연성을 운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입을 밝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쉽게 말해서 이 TPI 제도라는 거는 네. 유럽 국가 회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개별적으로. 네. 그렇죠? 상황이 다르면 좀 봐주겠다. 돈이 필요하면 많이 지면 급하면 채권 찍어서는 돈을 발행하면 채권을 받아주겠다. 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개별적으로. 네. 이 ECB가 도입하겠다는 이 TPI를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통화 정책 영향으로 이 금융시장 여건이 약화한 나라의 1에서 10년 만기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네. 이 TPI가 제가 기존에 ECB가 운용하고 있었던 도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예. 마리오 드라기 전 ECB 총재 시절에 도입을 했던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 OMT입니다. 이 OMT와 마찬가지로 규모의 제한을 두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 TPI의 경우에는 OMT와 조금 다른 점이 이 국가별 펀더멘털 상황과 달리 이 금융 여건이 악화해서 ECB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유로존 내 국가가 뭐 EU 재정 프레임워크를 준수하고 네. 또 심각한 거시경제 불균형 요소가 있고 이러한 몇몇 조건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에 지원이 발동이 되겠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네. 이 OMT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느슨한 조건이거든요. 약간 느슨해 보이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헐거운 조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던 거죠. 이렇다 보니까 일부 전문가들이 TPI 도입이 유로존 내 내부에서 어느 정도 그런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OMT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이 바운더리가 더 높지 않습니까? 그죠. 유두리가 많은.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동된 사례는 아직 없었지만 발동이 되지 않아도 이것만으로도 유로존 내부 그런 채무 위기가 잠식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ECB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복잡하네요. 지금 네, 이 네. 얘기만 들어도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요. 자, 마무리 질문 짧게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ECB 그래서 과연 금리 인상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네. 네,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해서 ECB가 과거에 이렇게 금리 인상을 번복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연착륙 자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일단은 향후 있을 10월 ECB 정례 회의에서 0.75%포인트 자이언트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주로 계속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착륙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금리 인상 연착륙 말은 쉬운데 네. 상당히 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지금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박 과연 줄일 수 있는지 네. 성장률은 얼마나 또 담보할 수 있는지 네. 이 둘 다 이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힘든 문제가 생각되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유럽 진짜 힘든 중앙은행.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이언트 스텝 단행을 했으며 또 이에 따른 유로존 분열 문제, ECB 해결책 금리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강보인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오늘도 유익한 내용이었길 바라고요.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유튜브 저희 채널에 댓글로 많이 질문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제 상황이 워낙 좀 복잡하고 많은 것들이 세계적으로 얽혀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할 수 있는 소식들을 네.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러니까요. 그렇고 매우 네. 힘든 소식만 맞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함께 하시면서 이 세계 경제, 국내 경제 흐름 함께 하시면 정말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유튜브 채널로도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네.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